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2년 제4회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기출보건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에 있는 1번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량식 트렌치 공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에 5톤의 적재 용량을 가진 트럭이 하루에 40대 운행한다. 쓰레기의 밀도가 0.48톤/m의 삼성이고 매립 면적은 55,000제곱미터, 복토는 50cm 높이로 하고 매립 높이는 6.0m일 때 매립 일수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매립 일수라는 것은 매립 용량에서 폐기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제처럼 용량이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그럼 쓰레기 배출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분자분모의 단위가 동일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뭐를 이용을 하느냐 하면 밀도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했을 때 밀도를 이용해서 단위를 전환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립 용량이 지금 얼마죠? 매립 용량이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매립 용량이 55,000m의 제곱이에요. 매립 면적이. 그러면 매립 용량을 계산하려고 하면 매립 면적에 뭐를 곱하는 거죠? 높이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면적이 55,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곱하게 되면 지금 복토는 50cm, 그리고 매립 높이는 6.0m예요. 그래서 50cm는 0.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5m 플러스 매립 높이 6.0m니까 0.5m 플러스 6.0m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미터의 제곱, 미터. 그래서 미터의 삼성이라는 매립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제 조건에서 매립 용량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매립 면적과 그리고 매립고를 이용을 해서 매립 용량을 구하게끔 줬어요. 자, 그리고 나누기. 쓰레기의 배출량은 지금 얼마냐면 쓰레기의 배출량은 적재 용량이 5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5톤, 한 대당 5톤이에요. 마찬가지 톤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로 나눠줍니다. 그럼 0.48톤/m의 삼성을 하게 되면 톤이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나오죠. 그래서 분자분모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동차는 하루에 몇 대를 운행을 시키느냐면 하루에 40대를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매립 일수는 858일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립 용량을 계산했을 때 매립 면적 곱하기 매립고, 여기서 매립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지의 높이와 그리고 복토층의 높이를 더한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보정을 해서 환산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 1번은 공식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만 단위 환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 어느 매립지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이고 쓰레기 매립 높이는 10m, 수거 대상 인구는 10만 명,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0kg이라고 할 때 매립지의 사용 연수를 계산하시오. 단 쓰레기 밀도는 500kg/m의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립지의 사용 연수는 지금 사용 일수나 사용 연수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매립 용적 나누기 쓰레기 발생량이에요. 그런 다음에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단위가 서로 다르면, 지금처럼 서로 다르면 폐기물의 밀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바꿔주면 됩니다. 매립 용적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매립 용적이 여기서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면적이 주어졌고 그리고 매립 높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20만 제곱미터 곱하기 10m를 하게 되면 매립 용적이 나오겠죠. 나누기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게 2.0kg이에요. 그러면 인구수가 지금 몇 명이죠? 인구수가 10만 명. 따라서 2.0kg/1일에 10만 명을 곱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연으로 나타내니까 1을 연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정하죠. 자, 그리고 지금 분자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를 나눠줬죠? 밀도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밀도 500kg/m의 삼성을 나눠주게 되면 분자분모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이 되고 연이 나오겠죠.
따라서 매립지 사용연수는 13.70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0톤/아워의 규모의 시설에서 평균 크기가 30.5cm인 혼합된 도시 폐기물을 최종 크기 5.1cm로 파쇄하기 위해서 동력을 계산하시오. 단 평균 크기 15.2cm에서 5.1cm로 파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소모율은 14.9kWh/톤이며 킥의 법칙을 이용하시오. 자, 킥의 법칙에서 에너지이라는 것은 CLN dP1 나누기 dP2예요. dP1이라는 것은 처음의 입자의 크기, dP2라는 것은 파쇄 후의 입자의 크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 조건에서 상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갈로 안에 있는 단서를 이용해서 상수를 계산합니다. 에너지 소모율이 14.9kWh/톤이에요. 이 값이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CLN. 자, 처음에 입자의 크기 15.2cm를 5.1cm로 파쇄하려고 해요.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오죠? C라는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동력을 계산하는데 먼저 1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구한 C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30.5cm가 얼마로 파쇄했을 때 5.1cm로 파쇄했을 때 에너지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면 24.4kWh/톤이 나오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되는 값은 동력을 계산하는데 이 동력은 여기서 킬로와트가 동력의 단위예요. 그럼 뭐가 없어져야 되죠? 아워 나누기 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워 나누기 톤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의 규모를 곱합니다. 지금 시설의 규모가 40톤/아워거든요. 그래서 40톤/아워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동력, 다시 말해서 976kW라는 동력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단서를 이용해서 C라는 개수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C라는 개수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을 익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95%인 슬러지의 밀도가 1.024이다. 물의 밀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고형물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함수율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식을 만들 때, 자, 여기에서 위쪽은 분자는 전부 다 함량을 넣어요. 함량은 W로 표기합니다. 자, 아래쪽은 전부 다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밀도를 집어넣어요. 밀도를 로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슬러지의 밀도는 고형물의 밀도, 함수율의 밀도를 더한 값. 자, 그리고 함량은 수분의 함량, 고형물의 함량. 그럼 얘가 몇 %가 되죠? 100%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슬러지의 밀도가 얼마죠? 1.024예요. 그래서 1.024 단위가 이제 우리가 단위를 kg/L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kg/L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율이 95%예요. 그럼 P가 95%예요. 그럼 TS라는 고형물은 100-95니까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WTS는 0.05, WP라는 것은 0.95. 그리고 물의 비중량은 얼마죠? 1.0이에요. 그래서 1.0kg/L. 따라서 고형물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고형물의 비중을 계산하시게 되면 1.88kg/L라는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비중의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비중의 단위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서는 실제로 밀도라는 말이 주어졌는데 비중이나 밀도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밀도의 단위를 이용해서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줬던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해서 이제 식만 기억하시게 되면 대입만 하면 되니까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그리고 고형물이나 수분 중에서는 딱 하나만 주어집니다. 왜? 고형물과 수분을 합치면 몇 %가 된다고 그랬죠? 100%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두 가지를 같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5번에 보시게 되면 도시 폐기물을 매립할 때 소요되는 복토제의 양을 계산하시오. 1일 매립 면적은 150제곱미터 대이 복토 1층의 두께는 60cm, 1일 복토 층수는 2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립지 복토제의 양을 미터의 삼성per day라는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면적이 150m의 삼성per day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곱미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고쳐야 되니까 미터를 한 개를 더 나타내야 돼. 그러면 복토 한 층의 높이가 60cm예요. 그럼 한 층의 높이가 60cm니까 0.6m가 되겠죠? 그래서 미터의 제곱을 하게 되면 미터의 삼성이 되겠죠. 그리고 복토는 몇 층을 기준한다고 했죠? 층수는 2층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복토제의 양은 180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단위 환산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문제 6번. 침출 수량이 350m의 삼성 per day이고 침출수가 집수관 내를 흐르는 유속이 3cm/s, 침출수는 단면적의 2분의 1만 흐르도록 할 경우에 집수관의 설계 직경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계 직경이라는 것은 단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자, 먼저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 그리고 여기서 단면적이라는 것은 직경이 나와 있는 경우에서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d에 대한 설계 직경을 계산하니까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루트 4 곱하기 q 나누기 파이 b로 지금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4 곱하기 q가 얼마죠? 350m의 삼성 per day. 자, 그리고 속도의 값이 3cm/s란 말이에요. 시간 단위를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day를 sec로 고쳐요.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를 보정해 놓은 이유입니다. 나누기 파이 곱하기 v 3cm/s, cm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3cm/s는 0.03m/s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키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직경이 얼마나 하면 0.4146m예요. 그런데 지금 단서상에서 침출수는 단면적의 2분의 1만 흐르도록 할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1만 흐르도록 한다고 그랬으니까 단면적의 2분의 1만 흐른다고 했으니까 직경에도 2분의 1을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0.4146m의 직경에 2분의 1, 다시 말해서 2로 나눠줘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0.21m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2분의 1을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적이 500m의 삼성의 설러지에 현기성 소화조가 함수율 95%의 설러지를 하루에 10m의 삼성을 소화시킨다면 이 소화조의 유기물의 부하를 계산하시오. 무기물 비율이 40%, 설러지 비중은 1.0이다. 여기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 VS예요. 그리고 무기물이라는 것은 잔류성 고형물 FS죠.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치면 10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소화조 유기물 부하율이라고 해서 단위가 주어졌죠. 이 단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kg per 1이라는 것은 유기물의 총량 나누기 미터의 삼성 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하루에 설러지를 얼마만큼 소화시키느냐? 10m의 삼성 per day. 자, 그리고 우리가 유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 중에 유기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형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형물은 100- 함수율. 그래서 함수율이 지금 몇 %죠? 95%. 따라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1-0.95를 대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값 대신에 0.05를 대입하셔도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무기물의 비율이 40%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죠? 유기물. 따라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치면 100%가 되니까 유기물은 100에서 무기물이 지금 몇 %? 40%. 그럼 60%가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4 또는 0.6을 곱해 주셔도 돼요.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 용적이죠. 따라서 용적은 500m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기물의 부하율은 0.6kg/m의 삼성 대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형물의 조건, 고형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설러지라는 것은 함수율과 고형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함수율이 주어지면 고형물을 계산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의미는 상당히 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여러분 팁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다음에 출제했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8번. 매립시설에서 주요 시설물 중에서 하나인 덮개 설비의 주요 기능을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립시설에서 덮개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립시설에서는 폐기물을 매립하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자체에 관계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덮개시설을 안 하면 비가 왔을 때 비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침출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강우의 침투를 방지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쓰레기를 매립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덮개시설을 안 하면 비산되겠죠. 그래서 쓰레기의 비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병원균의 매체의 서식을 방지하고 그리고 악취를 방지하고 유독가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매립시설의 덮개 설비의 가장 큰 특징 또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소각에 비해서 열분해가 갖는 장점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잉의 공기를 사용해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연료를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소각과 열분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죠? 산소의 사용 유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각은 산소를 이용하니까 산화성 분위기, 열분해는 산소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니까 환원성 분위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황 및 중금속이 회분 속에 고정되는 비율이 크다. 그리고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한 연료를 회수할 수 있다. 연료 회수가 열분해죠.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량이 적어서 가스 처리 장치가 소형이죠. 그리고 소각 처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온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질소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저온이 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적게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환원성 분위기로 효과적인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려고 하면 환원성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산화성 분위기가 되게 되면 타고 없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연료의 회수 과정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소각에 비해서 열분해가 가지는 장단점 또는 특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비와 영양인자 중에서 CMB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조건에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시오. CMB가 80 이상, CMB가 큰 경우죠. CMB가 20 이하, 작은 경우죠. CMB가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퇴비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CMB가 20 이하로 작다는 것은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난을 서술했을 때는 CMB가 80 이상인 경우에서는 질소 함량이 부족해서 퇴비아가 잘 안 돼요. 퇴비아가 잘 안 된다는 소리는 퇴비아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CMB가 20 이하인 경우, CMB가 작은 경우에서는 암모니아 가스, 다시 말해서 NH3죠. NH3라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서 퇴비아 과정 중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그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악취성 물질이 되는 NH3가 발생을 함으로써 악취가 발생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을 보시게 되면 쓰레기 수집 시스템 중에서 관거, 파이프라인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 아파트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하고 지하에서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서는 자동화, 그리고 무공해화, 그리고 안전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 자체가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왜? 지하로 관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진이나 악취, 소음, 진동 등의 문제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반면에 단점은 배관을 매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의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따라서 아파트 단지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관을 통해서 이송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큰 조대 쓰레기는 바로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대 쓰레기 같은 경우는 파쇄나 압축 등의 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투입된 물건들은 회수하기가 어때요? 곤란하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격자 소각로의 종류를 세 가지를 쓰시오. 일반적으로 화격자 소각로라는 것은 대용량 소각 설비인데 큰 조대 쓰레기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도시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이런 화격자 소각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동식 화격자, 복동식 화격자, 흔들이식 화격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동식 화격자, 복동식 화격자, 흔들이식 화격자, 화격자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13번에 보시게 되면 일반 폐기물의 위생 매립 방법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위생 매립 방법 세 가지. 자, 여기서 샌드위치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 공법이 있고 압축 매립 공법이 있어요. 자, 샌드위치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 샌드위치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폐기물 넣고 복토하고 폐기물 넣고 복토하고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닮았다고 해서 자, 쓰레기를 수평으로 고르게 깔아서 압축한 다음에 그 위에 복토를 해서 쓰레기와 복토를 번갈아 하면서 쌓는 방법. 자, 셀 공법이라는 것은 구획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셀처럼 구획을 정해서 매립하는 방법이죠. 쓰레기 비탈면의 경사를 20% 정도로 해서 쓰레기를 세 모양으로 하고 각각의 셀에 복토하는 방법. 그래서 샌드위치 공법 같은 경우는 지하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죠. 화재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획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셀 공법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압축 매립 공법이라는 것은 더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미를 만들어서 더미를 넣어서 매립하고 복토하고 더미에 쓰레기를 넣어서 매립하고 복토하고 이런 방법. 그래서 땅이 적고 땅값이 비쌀 때 우리가 저렴한 방법이죠.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에 감량화를 목적으로 먼저 쓰레기를 일정한 더미 형태로 압축해서 부피를 감소시킨 후에 포장을 실시해서 매립하는 방법이 압축 매립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위생 매립이라는 것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복토를 실시하고 그리고 침출수가 발생하게 되면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차수시설과 처리시설을 같이 이제 설치하고 있는 매립 형태를 위생 매립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위생 매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설러지 케이크 중에서 함유된 수분 중에서 보기의 수분을 탈수성이 용이한 순서로 나열하시오. 여기서 케이크라는 것은 폐설러지에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양을 어느 정도 제거시킨 것을 우리가 케이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은 모관결합수, 간극모관결합수, 표면 부착수, 내부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폐설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종류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기가 없더라도 이 보기에 있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 팁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순서, 탈수성의 순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순서죠. 그 순서를 적으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보기에서 물의 종류가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팁을 한번 볼게요. 설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종류에서 설러지는 여러 개가 뭉쳐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러지를 구성하는 고형물이라고 하는 고형물의 입자가 크면 클수록 탈수성이 용이해요. 작으면 작을수록 탈수성이 어려워요. 그러면 먼저 모관결합수를 보면 미세한 설러지 고형물의 입자 사이에 얇은 틈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모세관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 간극모관결합수 또는 간극수라고 하는데 큰 고형물 입자 간극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설러지 내의 수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리고 표면 부착수 또는 부착수라고 하는데 콜로이드상 결합수로 수분 제거가 용이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고형물 덩어리잖아요. 큰 덩어리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간극모관결합수. 그리고 미세한 슬러지 사이에 존재하는 게 모관결합수. 자, 그리고 표면 부착수라는 것은 그보다 더 작은 콜로이드성 물질에 존재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탈수성이 용이하다고 그랬으니까 덩어리가 여기서 제일 큰 게 간극모관결합수. 그리고 모관결합수, 표면 부착수 순이거든요. 그래서 탈수성에서도 간극모관결합수가 탈수성이 제일 용이하고, 그리고 모관결합수, 표면 부착수, 그리고 내부수는 슬러지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탈수성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냈을 때 간극모관결합수가 탈수성이 가장 용이해요. 그리고 모관결합수가 두 번째, 그리고 표면 부착수가 세 번째, 가장 탈수가 어려운 게 내부수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출제합니다. 자,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종류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탈수성이 용이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니까 두 가지의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의 조건을 이용해서 연소 효율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 H가 열량, R이 재에 의한 손실, G는 열 손실. 그러면 연소 효율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연소 효율이라는 것은 열량 마이너스 재에 의한 손실과 열 손실을 더해요. 이 값에서 다시 열량을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연소 효율이죠. 여기서 연소 효율에서 퍼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계산하려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실 두 개를 더해서 열량에서 빼준 다음에 전체 열량을 한 번 더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연소 효율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듀론 공식에서 H-8분의 5가 의미하는 것은 H-8분의 5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유효수소. 그리고 8분의 5를 무효수소라고 그래요. 유효수소는 H-8분의 5, 무효수소는 8분의 5. 그래서 유효수소라는 것은 발열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효수소인데 발열수소가 되죠. 그리고 8분의 5를 무효수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를 현미성으로 매립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쓰레기가 분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스의 구성 성분이 변화된다. 그 변화를 4단계로 구별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1단계는 호기성 단계, 2단계는 현기성 비메탄 단계. 왜 현기성인데 비메탄 단계라고 하느냐? 현기성인데 메탄이 바로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기성은 현기성인데 메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현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부터는 메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발생하니까 축적이 되겠죠. 따라서 메탄 생성 축적 단계. 4단계는 정상적인 현미 단계. 정상적인 현미 단계가 되려고 하면 CH4와 CO2가 일정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뜻하죠. 보통 CH4가 55%, CO2가 45% 배출되는 게 정상적인 현미 단계라고 해요. 자, 먼저 1단계 호기성 단계는 산소와 질소가 감소를 하고 이산화탄소라는 CO2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2단계 현미성 비메탄 단계는 현기성이지만 메탄이 생성되지 않아요. 대신에 수소가 생성되기 시작하고 SO4E-나 NO3- 등이 환원되는 단계, 현기성이기 때문에 환원이 되겠죠. 자, 3단계는 메탄 생성 축적 단계인데 CH4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단계고 4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정상적인 현미 단계에서 CH4와 CO2의 함량이 거의 일정한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CH4는 55% 정도, CO2는 45% 정도 발생하는 단계가 정상적인 현미 단계 4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를 토양에 주입 시에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슬러지를 토양에 주입하게 되면 자, 슬러지가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에 의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계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물질이니까 영양분이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작물에. 그리고 토양의 침식을 감소할 수 있고 강우 시 토양의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슬러지를 토양에 주입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반면에 단점은 질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 성분의 과잉, 그리고 염분이 또 많죠. 염분 성분의 과잉,
그리고 작물에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균에 의한 유해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슬러지를 토양에 주입을 했을 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슬러지를 토양에 주입시켰을 때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정리를 해서 3가지 써시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가지씩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곤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만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다가 아니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